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는 성결대학교 동아시아문제학대 한동훈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에 대해서 김인현 교수님께서 같이 하자라고 말씀하셔서 처음에 부담 없이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자료를 준비하면서 점점 제가 잘못하겠다고 했구나라는 후회하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 말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한다고 해서 뭐 잘했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좀 그렇고, 또 잘못됐다고 말하면 이게 뭐 정부가 한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우리가 잘못한 게 있느냐라는 또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김영 교수님하고 상의를 했더니 우리가 그동안 해온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뭘 했고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를 소개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진해운 2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2년간의 한국 전기선 해운 재건을 위해서 한진해운 사태의 경과를 정리를 해보고 초기 대응책, 그리고 정부가 이제 한진해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이라는 내용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그리고 경제국가라든지 하는 쪽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뭔가 해야 될 일이 없는가라고 하는 제언 정도를 담아보는 걸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진해운 사태를 정리를 하자면, 한진해운은 2014년 4월 말에 조양호 회장이 최은현 회장으로부터 회사를 넘겨받아서 인수했고, 16년 4월 자율협약 신청. 그래서 실제로 14년부터 16년 사이에 2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구나. 우리가 대응하려고 하는 그 사이에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의 시간을 저는 좀 아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 들어와서 한진도 들어가려고 했던 디얼라이언스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그리고 뭐 회사채 만기 연장, 뭐 금융 유예 협상, 자율협약하고 8월 25일, 8월 31일 하면서 법정관리 신청하고 물류 대란, 그리고 법원에서 자산 매각 시작하고 2017년 2월 2일 회생절차 폐지, 2017년 2월 17일 한진해운 파산 선고까지 이 단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진해운이라는 회사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라고 이렇게 올라가 보면, 67년 한진해운의 전신인 대신해운을 조중훈 회장이 설립을 하셨죠. 근데 그 다음에 77년 한진해운이라고 이름이 바뀌었고, 88년 대양상선과 합병을 하면서, 사실은 이 대한상선이라는 것이 그 원조 우리 대한해운공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해운의 어떤 기본적인 해방 후에 처음 만들어진 해운 회사, 정기선 해운 회사의 그 뿌리를 한진해운이 인수하고 넘겨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조소 회장이 한진해운을 한진그룹에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 2006년 사망하면서 2007년 최은영 회장이 선임이 됐고, 그리고 2009년 지주회사로 출범했고, 2014년 앞서 말씀드렸던 조양호 회장이 한진해운을 인수했습니다. 근데 그 인수 과정에서도 보면 2011년, 12년, 13년 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적자를 기록했고, 그래서 대한항공에다가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서
노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해운 회장에 취임한 그런 경과를 우리가 해운회사 한진해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2015년부터 이 법정관리 이전에 논의를 보면은 15년 12월 30일 날 금융위에서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과 그 향후 계획이라고 하는 것에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구조조정 방향으로 국적선사의 장기적인 존립을 위한 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금융위에서 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율배반적으로 개별 회사의 유동성 문제는 원칙적으로 자체적인 노력을 해소를 해라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조정 방향 자체가 너무 뭐 뒤에도 좀 논의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경쟁선사에 대한 거를 너무 좀 보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해운업이라는 것에 대한 관점이 너무 결여됐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위에서 또 2016년 4월에 내놓은 거 보면은 조건부 자율 협약에서 용선료를 인하한다든지 사채권자들과 채무 조정을 해라.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되면은 조건부 자율 협약을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 채권단에서도 세부 방안을 보완하는 것에 대한 협의를 하고 실무 협의해서 하겠다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달에 가면은 이게 8월 31일이 우리가 9월 1일이 법정관이니까요. 5월 30일 그때 벌써 이 한진하고 현대하고 합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막 나오고 했었었는데 해수부에서 내놓은 걸 보면은 용선료 인하, 채무조정 같은 그런 구조조정을 진행하되 두 회사 합병은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그때 돌아가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선주협회에서 그 김용부 회장님이 두 회사가 합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라고 국회에서 그때 막 발표를 하고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때 합병 검토는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부분에서 그렇게 답을 냈었습니다. 8월 31일 날 금융위원회에서 뭐 회생 절차 신청에 따른 금융시장 대응 회의 개최해가지고 협력업체 뭐 최소화, 피해 최소화 뭐 하고 해수부에서도 뭐 정상 운항 차질이 생기니까 화물 운송 지연되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운 항만 물류 분야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한 걸로 법정관리 이전의 사태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뭐니 해도 법정관리 이전의 그 사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가 놓치고 말았던 것들이 결국 뭐였는가라고 생각하면은 기업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뭐 그 누구도 이야기를 뭐 이렇게 지금은 뭐 두려워하지 않고 합니다만은 결국은 한진해운도 그렇고 현대상선도 그렇고 과연 그 최고 경영자들이 해운이라는 것을 알고 경영하는 사람들이었는가? 이 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 시스템화에서 과연 그 사람들이 이 운영하는 것이 그게 맞았던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고 결국은 그런 비전문가들이 하다 보니까 해운 시장의 구조조정이라는 큰 세계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리고 자기 것만 챙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면 뭐 해운 산업의 국민 경제적 중요성에 대해서 특히 경제 수장이나 금융부처 수장들의 인식 부족으로 적시에 적절한 대응이 실패한 것 아닌가라고 이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시계열적으로 사건들을 나열해 보니까 나열만 해봐도 알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뭐 임종용 금융위원장이나 유일호 경제부총리 자기들도 나중에 이 사태가 이렇게 커질지 몰랐다라고 자기들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주식회사니까 뭐 라고 하면서도 대주주한테 주식회사의 그 어떤 그 법적 그런 뭐 제가 법은 그렇게 잘 모릅니다만은 특성상 자기가 갖고 있는 책임만큼만 지분만큼의 책임만 지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대주주가 뭐 있는 대로 다 내놔라. 그러니까 대주주도 더 이상 여기에 매달릴 수가 없는
그렇게 되다 보면 모든 회사가 다 내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정책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그때 정책을 담당했던 분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법정관리 이후의 문제입니다. 법정관리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갔는가라고 보면은 회생 절차에 대한 신청에 따른 후색 대책을 논의하면서 우량 자산을 인수하고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겠다라든지 해서 9월달 아주 그냥 긴박하게 돌아가고 10월달에 구조조정 조선해운 구조조정 기업 협력업체 구조조정 현황 점검 회의 개최하고 2017년 2월 16일 가면 회생 절차 현황 및 후속 조치 추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2017년 2월 17일 한진해운 파산 선고 들어갔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우리나라 법원부터 저는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과연 우리나라 법원이 이 해운업에 대해서 조금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법적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 라는 거에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이 오더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스테이 오더라는 문제가 정부 당국자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정말 알고 있었는가? 이게 법정 관리로 들어가면 모든 회사가 순식간에 다 스톱되고 회사 자산 가치가 해운 회사라는 건 0에 가깝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가?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다 전 세계 모든 회사들이 특히 우리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중국하고 미국 이게 두 개의 국가에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스테이크홀더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정 관리에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서로 협의라도 해봤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역 대란의 문제 전혀 법정 관리 들어갈 때도 하역 대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자마자 그날 바로 그냥 하역 대란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이런 산업에 대한 대응은 우리나라 다른 타 산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지 않았나 생각하는 게 고용에 대한 대책을 전혀 생각지 않았다라는 거죠. 해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용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해괴한 논리. 그러면 그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고용 대책을 세웠는가라고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도 그렇고 아무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책을 세우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바다 위에서 저도 그때 그 바다 위에 있는 그 후배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어디에 아덴만 입구에서 떠 있다라든지 어디 지중해 어디서 먹을 게 없어서 곤란하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디 밴쿠버에서 그쪽 그 노동조합에서 공급해주는 걸로 이렇게 먹고 지내고 있다라든지 이런 이야기 과연 이게 한진해운 사태로 발생하는 선원이나 또 저는 그때 제가 그때 당시 계산을 해보니까 부산에서만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실업이나 또 폐업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걸로 인해서 일종의 자영업자죠.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자리가 한 25,000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을 하지 않는 문제라고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제일 뒤에 나와 있는 제가 일부러 붙였습니다만 조선산업 대책하고도 비교해보면 굉장히 이게 좀 대조적인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놓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어디도 발표를 하지 않은 건데요. 제가 해운 관련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가 취했던 정책들의 적절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는 7점 척도로 했고요. 그래서
4점이 중간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취했던 정책들의 대부분이 다 4점 이하로 잘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지금 우리가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뼈아팠던 것들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채 비율 200% 강제 적용입니다. 해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신조선을 계속 이렇게 발주를 해야 되는 해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부채 비율 200%라고 하는 것들을 강제로 적용하고자 했던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은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그렇게 논의가 대답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뭐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든지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든지 과연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인가라고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거는 안한만 못했다라는 그와 같은 판단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정리를 해가지고 논문으로든지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은 뭐 다 아시다시피 경쟁력 있는 서비스 운임에 기반한 안정적 화물 확보, 저비용 고효율의 경쟁력 있는 선박 확충, 지속적 해운 혁신을 통한 선사 경영 안정이라는 세 가지 추진 방향에서 해운 산업 내부적으로 화물을 확보하고 그 화물을 실어 나눌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선박을 확충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경영 안정을 이루고 재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외부적으로는 안정적 수출입 화물 운송, 해운 산업 재건, 조선 수주 확대라는 그런 타 산업과의 연계, 특히 선화주, 조선 산업 간의 연계를 추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중 선순환 체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꼭 같이 지금 정부가 재건 방안을 내놓고 있는 대책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는 해운하고 조선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해운 산업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 있는 선박 확충, 화물 확보 지원, 경영 안정 지원이라는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갖고 있다면 조선 같은 경우에는 경쟁 구도 및 사업 재편, 중소형 조선사 경쟁력 제고, 선제적 시장 창출 및 해외 시장 개척,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 상생 성장을 위한 통한 산업 생태계 강화, 그리고 6번째 일자리 유지 및 양질의 일자리화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우리 해운 산업 재건 계획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보면 해운 산업의 재건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조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 번째 중소형 조선사 경쟁력 제고, 우리도 당연히 중견선사들을 위한 경쟁력 제고라고 하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상생 성장을 통한 산업 생태계 강화라고 하는 점에서 조선은 지역과의 상생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한진해운 사태가 났을 때에도 느꼈습니다만은 결국은 지역과의 상생, 연계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산업이 굉장히 국민의 지지를 받기도 어렵고 그것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어떤 일을 추진하기 굉장히 동력을 얻기 어려웠다라는 점에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해운 산업을 부산이나 인천과 같은 지역하고는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제도적으로 좀 들어갔더라면 좋을 것이고요. 그리고 역시 일자리입니다. 해운 산업의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일자리가 과연 이게 만들어질 것인지, 과거하고는 또 다른 일자리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같이 대응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전략이 나왔다라면 훨씬 더 나은 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보면 우리가 2016-17 해운의 주요 동향을 이야기해보면 한진해운 사태가 나기 전에 차이나 시핑하고 코스코가 합병을 하고 그러자마자 9월 달에 CMA가 APL 매수 들어갔고요. 그리고 2017년 3월부터 새로운 3대 얼라이언스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하면서 하팍 UASC 매수했고, 그리고 사이버 공격으로 테러로 머스크 시스템이 일시 정지되던 그런 앞으로 이제 해운업이 어떤 또 대처가 필요한가라는 그런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제가 이걸 일부러 넣었습니다. 그다음 남미 동안하고 아시아 운임이 최고치를 갱신을 했고, 그리고 일본의 원이 설립되고 코스코에서 OCL까지 합병하고, 우리나라 KSP 나왔고 원 영업활동 개시하고, 중국에서 하팍 UASC 매수 승인하고, 타이완에서는 양민가에다가 60억 불 정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에서도 우리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기선, 특히 그 일본의 그 후나이 소겐이라는 그 연구소, 어떤 컨설팅 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보니까 한진해운 사태는 한국, 대만, 일본, 중국에 큰 시사점을 줬다. 북아시아에 있는 이 4개 국가는 무역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근간을 지탱할 수 있는 자국 선사가 없다면, 경쟁 있는 자국 선사가 없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진해운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잘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과 또 지원이 있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국가의 어떤 산업에 대한 정책 개입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 일본에서조차 그런 보고서가 나오는 걸 보면 확실히 우리는 그 다른 나라에는 좋은 힌트 내지는 정책적 시사를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국가 선사들은 이미 이렇게 합병을 한다든지 하고 있고, 또 다른 추가적인 합병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팍이 어디에 매수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으로 인해서 해운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래서 물동량이 좀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오늘 이후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컨테이너 박스 회사들만 돈을 버는 합병으로 인해서 박스 회사들만 돈을 벌고 해운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그러면 다른 나라들 선사들에 비해서 그런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운 산업 재건 5개년 계획에 담지 못했던,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분명히 추가적으로 더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경쟁 선사와 공동 운항이 가능한 강력한 국적 정기 선사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지금의 현대상선이 과연 그런 것들의 어떤 글로벌 얼라이언스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경쟁력 있고 신뢰성 있는 선사가 되도록 우리 정부는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이 산업은행의 자회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정부의 공사도 아니고 그런 어정쩡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누가 새로운 그런 변화하는 에서 이 현대상선이 망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재무 건전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해관계에 속박되지 않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현대상선을 좀 더 지원을 한다면 강력하게 그래서 그 리더십까지도 간섭하지 않고 끌어나갈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원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모스크에서 외국인 최고 경영자를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외국 선사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그래서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끌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영업 능력 극대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영업 능력을 극대화할 것인가 국내외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국내외 선사 간의 어떤 컨테이너 전기선 사업의 통합 협력에 좀 가속도를 좀 붙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HMM이 그 이름을 HMM으로 이렇게 로고도 바꾸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뭐 부탁을 한다면 기왕 HMM으로 바꾼다면 그 앞에 H자를 한국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국민에서는 대표 선사로서 한국이라는 국가를 등에 짊어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국가에서 백업하는 회사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이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외국에서도 인식할 수 있도록 크게 돈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외국의 그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더 있을지 모르는 M&A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근데 앞에 말했던 재무 건전성 확보와 같이 연계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지금부터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해운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확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대형선 발주 뭐 이거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나타날 해운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도 그럼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같이 이런 의미에서는 KMI라든지 KR이라든지 하는 해운과 관련된 난리지를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 것과 해운 기업과의 협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국적선을 확대하겠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필수적으로 어떻게 확대할 수 있겠는가? 외국과의 어떤 그런 분쟁이나 그런 문제를 따지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그래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국가 필수선대라든지 전략물자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지정이 확대돼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적선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는 저는 대상 화물을 우리나라가 수출입하는 전체 화종으로 확대를 해서 그것이 선박의 크기가 뭐 대형선도 있겠지만 소형선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꼭 컨테이너나 뭐 대형 벌크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 MR 탱커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특수한 화물을 실은다는 그런 특수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운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좀 더 확장시키는 데에 정책적인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해운 회사들이
우리나라 해운회사들이 선대를 선용량을 확대를 해가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선원이나 해기사의 고용은 앞으로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글로벌 산업인 해운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죠. 한국 선원보다 필리핀 선원이 싸고 필리핀 선원보다 방글라데시나 미얀마 선원이 싸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럼 한국 선원을 갖다가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 한국 해기사의 고용을 지원하는 해기 고용 펀드를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기사를 고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차액 일부분을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년에 몇백억 이하의 그런 비용이었고요. 그래서 그 정도라면 국가가 우리가 제4의 군대인 상선대를, 한국 상선대를 유지하고 그 유사시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수송 전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그 정도의 비용은 국방비에서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마지막으로 주장하고 싶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